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3편 경문왕의 귀는 당나귀 귀였을까? 지금 우리는 신라의 제48대 임금이었던 경문왕 시기의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경문왕은 선대왕인 헌안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인물로서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을 두었던 헌안왕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과정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이미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그 설화투의 기사 중에서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응념은 들으라. 과인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데 마지는 금년에 20살이요 동생은 19살이다. 응념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해서 장가를 들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 마마. 응념은 차마 사양할 수가 없어서 왕에게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서 곧 집으로 돌아왔다. 얘기를 전해 들은 응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대왕 마마의 2 공주 중에서 큰 공주는 얼굴이 못생겼는데 반해서 둘째 공주는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들었다. 만일 부득이 장가를 가야 한다면 동생을 배필로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어찌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응념은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흥륜사 승려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그러자 승려가 말했다. 막공주에게 장가를 들면 3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요. 그 동생에게 장가를 들면 반대로 3가지 손해를 볼 것이니 그리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하라. 그래서 응념은 얼굴 생김새가 동생보다 못한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고 헌안왕이 죽자 사위로서 왕위에 올라 경문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흥륜사 승려가 한 말, 즉 공주 자매 중에서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면 3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문왕조 11월의 기록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왕은 영화 부인의 아우를 맞아들여서 차비로 삼았다. 영화 부인은 경문왕의 왕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얼굴이 못생겼다는 헌안왕의 첫째 딸이었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영화 부인의 동생, 즉 애당초에 응념이 마음에 들어 했던 둘째 공주마저 아내로 맞아들여서 2번째 왕비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문왕은 자신에게 첫째 공주를 왕비로 택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던 흥륜사의 그 승려를 대궐로 불러들입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왕 마마. 고맙소이다, 대사. 헌데 대사께 물어볼 말이 있소이다. 하문하시옵소서. 대사께서 예전에 과인에게 승하하신 헌안대왕의 장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3가지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3가지가 대체 무엇이었소? 대왕 마마께서 당시의 첫째 공주님을 배필로 맞이하시자 헌안 대왕 마마와 왕비 마마께서 대단히 기뻐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그리하여 2분의 총애를 받으셨으니 그것이 첫째 유익한 일이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왕위를 물려받게 되셨사오니 이것이 2번째 유익한 일이옵니다. 오, 듣고 보니 그러하군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유익한 일이란 무엇을 이루미요? 3번째 유익한 일은 대왕 마마께서 처음에 마음에 두셨던 둘째 공주님을 저절로 얻게 된 일이옵니다. 맞는 말씀이요. 과인이 대사의 말을 듣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고 말고요. 경문왕의 결혼에 얽힌 설화의 내용이 이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경문왕은 둘째 공주의 자색을 평소에 흠모해 왔었는데 첫째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라 임금은 언니와 결혼하면 왕비의 동생 역시 문제없이 차비로 드릴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북대 주부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다처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일부 일처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왕이 만일 두 명의 처를 동시에 데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대 시기나 그 이후에 보면 국왕이 두 명의 부인을 동시에 거느린 사례는 없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 시점에 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습, 큰 딸을 맞아들이니까 작은 딸이 저절로 따라오는 이런 그 이중의 혼인이라고 하는 게 신라에서는 처음 보이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왕비를 여러 명 두는 일이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유독 신라의 경우에는 가령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그 왕비를 출궁시키고 다른 왕비를 맞이하거나 혹은 왕비가 죽었을 때 다른 왕비를 맞이하는 등 임금의 경우에도 일부 일처의 관행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경문왕 시기에 와서 그런 관행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급히 아를 말씀이 있어 들렀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지난달에 당나라에 파견하였던 사신에 관한 일이옵니다. 이찬 부량이 사절단장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찬 부량을 비롯한 우리 신라의 사절단 일행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 하옵니다. 뭐라? 허허, 어찌 그런 일이? 고구려나 백제 사신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 오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사고가 나는 경우는 덜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량은 헌원왕이 죽고 새로이 경문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당나라 황실에 고하고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사신이었겠죠. 그러나 부량 일행이 당나라로 가던 중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사절단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변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인 경문왕 5년에 당나라로부터 책봉 사절단이 신라에 도착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문왕 5년 여름 4월 당나라 의종이 정사 태자 우유덕 어사중승 호기후와 부사 광록주부 겸 감찰어사 배광 등을 신라로 보내 헌안왕의 죽음을 조상하는 제사를 지내고 동시에 비단 1000피를 부의로 주었으며 왕을 계부의 동삼사 검교 대위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상주구 신라왕으로 책봉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에게 관직을 임명하는 문건 한 통과 황제 신임표 한 벌, 비단 500필, 옷 2벌, 금그릇과 은그릇 7벌을 주고 왕비에게는 비단 50필, 옷 1벌, 은그릇 2벌을 주었으며 왕태자에게는 비단 40필, 옷 1벌, 은그릇 1개를 그리고 대제상에게는 비단 30필, 옷 1벌, 은그릇 1벌 차제상에게는 비단 20필, 옷 1벌, 은그릇 1벌을 주었다. 여기서 당나라의 책봉 사절단이 신라에 가지고 왔다는 물품을 그대로 모두 소개한 것은 당나라에서 신라왕을 책봉할 때 보내는 이른바 책봉 사절단이 보내는 예물의 목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온 사신이 대체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표준이 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나라에서 신라의 왕이나 왕비 그리고 태자에게 줄 예물을 가져온 것이야 통상적인 것이겠지만 대제상, 차제상으로 표현된 제상에게도 예물을 주었다는 기록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입니다.
대제상은 상제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제상은 두 번째 제상이라는 뜻입니다. 서열 2위의 제상이라는 뜻인데, 이 통일신라 들어와서는 이 화백회의가 제상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이 화백회의가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백회의 구성원이 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상회의가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제상 가운데 가장 높은 제상이 상제상입니다. 그 상제상을 다른 말로 대제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상이 이제 차제상, 그 다음에 제3제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3제상은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상인 최소한 6명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이 신라의 제상제도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라의 제1관등은 상대등, 제2관등은 집사부 시중, 그리고 그 다음 관등으로 병부령 등을 연상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상대등은 명예직처럼 취급되고 왕 다음으로 정치적 실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제상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관등이 바로 상제상이라고도 불리는 대제상이었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상이 왕 다음으로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기로 당나라 황실에서 신라 임금에 대한 책봉 사신을 보낼 때 관행적으로 언제나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보냈을까요? 주보돈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또 왕비에게 책봉하면서 보내는 것이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이 상제상, 차제상 등등에서 제상들에게 이제 주는 경우는 드문 예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인물들이, 당대 인물들이 당나라와 뭔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거나 수기를 했다거나 등등해서 현실적으로 당나라의 내정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당 지배 세력들과 어떤 그 친교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인물들에게 당나라 황제가 제상이라고 해서 모두 예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에 유학을 했거나 수기로 있었거나 사신으로 왕래하여 친교를 맺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신라의 경문왕이 재위 9년째 되던 해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보낸 예물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라에서 보낸 물품이 너무 많아서 다소 장황하기는 합니다만, 이전까지 기록들은 그저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고 기록하거나, 혹은 신라 왕실에서 당나라에 전해준 예물을 적시한 경우에도 대표적인 몇 가지만 기록하고 말았는데, 삼국사기 경문왕조의 경우 대단히 세세한 물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시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조공사절을 보낼 때 이런 물건들을 이만큼 가지고 갔었구나 하는 것을 공부할 겸 한번 들어보시죠. 경문왕 9년 가을 7월 왕자인 소판 김윤 등을 당나라에 보내 사은하였다. 동시에 말 2필, 부금 100냥, 은 200냥, 우황 10단냥, 인삼 100근, 대화 어화금 10필, 소화 어화금 10필, 조화금 20필, 흰 세모직 40필, 서른 세모시 40필, 넉자 5치짜리 머리털 150냥, 석자 5치짜리 머리털 300냥, 금비녀, 오색땡기, 반용 등 각각 10개, 은금 쇠선자 분사퐁도 20개, 신양 은금 쇠선자 분삽 오색도 30개, 응은 쇠선자 분사퐁도 20개, 신양 응은 쇠선자 분삽 오색도 30개, 요자금 쇠선자 분사퐁도 20개, 신양 요자금 쇠선자 분삽 오색도 30개, 요자은 쇠선자 분사퐁도 20개, 신양 요자은 쇠선자 분삽 오색도 30개, 금화 응삼령자 200과, 금화 요자령자 200과, 금노 응미통 50쌍, 금노 요자미통 50쌍, 은노 응미통 50쌍, 은노 요자미통 50쌍, 개응비 힐피 100쌍, 개요자비 힐피 100쌍,
슬슬전금 침통 39, 금화 은침동 39, 바늘 1,500개를 바쳤다. 어떻습니까? 물품의 종류를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조공 사신을 보낼 때면 언제나 앞에서 소개한 정도의 종류와 그만한 규모의 물건을 당나라 황실에 건넸었는데 삼국사기 경문왕조에만 모든 물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부금은 이제 그 모래에서 채취한 그 사금 있죠, 사금. 사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조화금, 어화금 이거는 뭐 조화금은 이제 아침 안개 모양의 그 문양으로 한 그런 그 비단 같고요. 어화주는 이제 이 물고기 이빨이라는 뜻인데 어떤 그 물고기 이빨을 뭔가 수놓거나 뭐 문양을 했던 그런 비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갈포, 뭐 그다음에 모시, 뭐 이런 걸로 만든 직물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건 두발. 두발을 그 바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두발은 가채라 그럽니다. 가채. 당나라의 그 여자들이 가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 두발을 약재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쇠선자라는 물품 이름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요. 사학자 이병도가 금쇠선자로 번역해 놓은 아들 자자의 세금자의 자금이라는 어휘와 또는 은쇠선자로 번역해 놓은 자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취재했던 신라사 전공자들 10여 명에게 문의를 했으나 막연하게 아마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재래용품이 아닐까라는 얘기 이외에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등의 얘기만 있었을 뿐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해당 전공자들이 정치사 말고도 생활사에 대한 연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물건들은 어디까지나 왕실 대 왕실 간에 애교적으로 주고받는 의전상의 예물들이고 애교사절단이 당나라에 갈 때면 대단히 많은 상인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국가 공식 사절단을 수행해서 교역을 하는 것을 역사학계에서는 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보던 교수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소멸된 이후로 바로 이 공무역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장보고와 같은 청해진 세력이 이제 그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물품들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세력이 정치력과 결탁하면서 오히려 세력이 커지게 되고 반중앙정부적 세력이 되니까 이건 이제 진압이 된 셈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국가가 직접 장악하면서 당 중앙과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것, 또 신라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공무역 형태를 통해 가지고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들은 들어라. 그동안 미뤄왔는데 과인의 선친을 의공대왕으로 봉할 것이며 과인의 어머니 광화 부인을 광희왕 태후로 봉할 것이다. 더불어서 왕비 김씨를 문희왕비로 봉할 것이며 왕자 정을 태자로 책봉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자, 오늘은 모처럼 황룡사의 행차를 하여 연등을 구경하였더니 배가 출출하구나. 대소신료들이 모두 모였으니 주안상을 내오고 풍악을 울리도록 하라. 자, 대신들은 어려워 말고 실컷 마시고 즐기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그대는 과인이 베푼 왕실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에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인가? 자, 과인의 술을 한 잔 받으라. 대왕마마, 모반 사건이 일어났사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모반이라? 예, 대왕마마. 모반을 일으켰다는 자가 누구라 하더냐? 이찬 윤흥과
윤흥의 두 아우인 수kun과 재흥이 함께 작당해서 모반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뭐라? 흥악을 멈춰라! 무엇들 하느냐? 왕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출동시켜 역도들을 소탕하라! 경문왕 6년 겨울 10월 이찬 윤흥이 아우 숙흥 개흥과 함께 영모를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대산군으로 도주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려 그들을 붙잡아 참수하고 삼족을 멸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반란의 경우 윤흥을 비롯한 삼형제가 작당하여 일으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윤흥은 남원 소경의 사신, 즉 남원의 지방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한 자세한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덕재, 주보던 두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영 소경의 사신, 그러니까 장관이죠. 남원 소경의 장관을 역임했는데 그때 이 지리산의 귀금 선생이라고 해서 가야금을 잘 타는 사람이 그 은곽을 살았어요. 그런데 경문왕이 그 남원 소경의 장관이었던 윤흥에게 사람들을 천거해서 이 사람에게 좀 검구를 배워라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경문하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윤흥이 삼형제가 윤흥이 이찬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뭐 진골 귀족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진골 귀족이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상당히 근친의 왕족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진골 귀족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숙흥이나 개흥과 같은 자기 동생들의 행방은 전혀 불가능한데 아마도 가까운 근친 왕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난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이 사위가 국왕의 사위가 응념이 국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하니까 얼마 전에 왕위 쟁탈 전의 그 잔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틀림없이 왕위 계승을 목적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반란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사학자 이기동은 윤흥 삼형제가 경문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김재룡계와 김균정계의 해묵은 파벌 싸움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흥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윤흥이 남원 소경의 지방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쪽 일대의 지방 세력이 반란에 동참해서 응원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경문왕을 향한 반대파 귀족 세력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문왕 8년 정월에 이찬, 김해, 김현 등이 모반을 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이찬은 신라의 관등 체계에서 제2등급에 속하는 고위 관등입니다. 그렇다면 김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보돈 교수 얘기입니다. 김예라고 하는 인물은 이찬이 되기 전에 855년에 경주에 가면 남산에 그 창림사가 있는데 거기에 탑을 무구정탑을 세우는데 거기에 그 원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855년 당시에는 웅주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공주 지역이죠. 공주를 근거지로 하는 중심지로 하는 지역인데 기랑현의 힐령으로서 당시 관등이 사지입니다. 굉장히 그 관등이 낮은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성왕의 종제 사촌 동생이라고 그렇게 문성왕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왕족이었던 거죠. 창림사의 무구정탑을 세우면서 기록한 탑지를 보면 문성왕 16년에 왕의 명을 받고 탑을 세우는 책임자가 바로 경문왕 때 반란을 일으킨 김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탑지에 새겨놓은 말은 이렇습니다. 듣건대 경전에서 말하기를 공덕을 짓는 데에는 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만물에 무한한 이로움을 주는 것은 탑을 세우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국왕께서는 여러 것 동안 선행을 행하셔서 지위가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제 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고해에 떠다니면서 육도에 순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차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부처의 정토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구정탑을 건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서원하시고서 전국의 장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고 여러 산에 좋은 돌을 골라 키워서 여러 층의 탑을 만들고 사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이 공덕이 멀리는 하늘이 끝나는 저편 너머까지, 위로는 높고 높은 곳 저쪽 너머까지 미쳐서 저 꿈틀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이익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국왕께서는 영원히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업보가 다하여 돌아가시는 날을 당하셔서는 곡식을 나누어 보시한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당나라 대중 9년 을해년 4월 윤달일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탑지의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명을 받은 수조탑사는 국왕의 종제이며 사지로서 옹주 기량현령인 김해이다. 그러니까 김해가 이 탑을 세운 때가 문성왕 15년, 서기로는 855년이기 때문에 경문왕 때 반란을 일으킨 때로부터 불과 13년 전입니다. 경문왕이 즉위하기 전전의 왕 때였죠. 전덕재 교수는 이 반란이 김재룡계인 경문왕이 즉위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진 김균정계의 반란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예는 문성왕의 종제라고 나옵니다. 아마 6천 동생 정도. 경문왕이 재륜계였습니다. 어머니는 균정계통이었지만은 헌안왕이 자기의 사위인 경문왕을 왕위에 즉위시켰을 때 아마 이 균정계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복사 비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은 비록 충록, 이 충록이라고 하는 게 왕위 계승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충록의 양상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간혹 왕위를 노리는 까마귀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문왕의 왕위 계승 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김해가 일으킨 반란의 사례에 비추어서 앞서 일어난 윤흥의 반란 역시 이른바 재륜계와 균정계의 반란이었다면 경문왕이 적장자가 아닌 사위로서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반대파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왕마마, 계속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이 끼니를 잊기 어려운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있사옵니다. 과인이 부덕한 탓이로다. 각 지방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병마에 시달린 백성이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경문왕 13년 봄,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한 전염병이 돌았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탓이 아니겠느냐. 헌데 황룡사탑은 어찌 되었느냐? 황룡사 9층탑 불사가 모두 끝났사옵니다. 대왕마마, 높이가 22장이라 하옵니다. 오, 드디어 황룡사탑을 다시 세우기 위한 불사가 끝났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황룡사 9층탑은 우리 신라에서 대대로 물려온 세 가지의 보물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기쁜 소식이로구나. 좋다. 과인이 지금 당장 황룡사로 갈 것이다. 자, 가자. 경문왕 13년에 황룡사 9층탑이 다시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5년에 황룡사탑을 조성하고 190여 년이 지난 문성왕대에 동북쪽으로 크게 기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목을 모으면서 황룡사탑을 다시 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짰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거의 아마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871년 이 무렵이 아니었던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황룡사 9층 목탑 사리함기, 즉 찰주봉기라고 얘기하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옛 것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황룡사 9층탑을 그 당시에 다 해체하고 아마 뭐 모양은 옛날 모양대로 그대로 했겠지만은 새로 건축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황룡사 9층탑에 대한 내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항법사가 중국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귀국하여 선덕여왕에게 탑을 세울 것을 아뢰었다. 그리하여 백제의 기술자를 초빙하여 탑을 세웠다. 32대 효소왕 7년에 탑에 벼락이 떨어져 33대 성덕왕 때 두 번째로 탑을 세웠으며 48대 경문왕 때 두 번째로 벼락을 침으로 탑을 중수하였다. 경문왕이 자기 친동생인 그 위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게 해가지고 황룡사 탑을 수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탑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또 찰주봉기가 심초석에 묻혀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 전대의 그 모습을 부분적으로 수리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면적인 그 개조, 그래서 기록상에 개조를 했다. 막 완전하게 고쳐가지고 원 모습에 가까이 가지만은 개조를 했다. 상당히 달라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천왕사가 신라왕실의 중심 사찰의 역할을 해왔는데 경문왕대 이후로 왕이 황룡사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자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9층 목탑을 다시 세운 것을 계기로 해서 황룡사를 중심으로 불교를 개혁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냐? 대왕마마, 반란이 터졌사옵니다. 뭐라? 또 반란이? 예, 대왕마마. 이번에는 누가 또 과인을 거역했다는 말이냐? 이찬 근종이옵니다. 감히 근종이 과인에게 창을 들이댔다는 말이더냐? 대왕마마, 지금 근종의 군사들이 군관을 침범하였사옵니다. 무엇들 하느냐? 금군을 모두 동원하여 저 무도한 역도들을 물리치지 않고. 예, 대왕마마. 이 반란 사건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경문왕 14년 5월 이찬 근종이 모반하여 대궐을 침범하므로 대궐을 지키는 금군을 출동시켜 격파하였다. 근종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밤에 성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추격 체포하여 거열형에 처하였다. 이번 반란의 경우 반란군이 직접 왕궁을 침범해서 궁궐을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반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특이하게도 다른 반란하고는 다르게 궁궐을 직접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 인물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은 관등이 그 이찬이고 또 궁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마 그 왕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왕 시해가 목적이라면 역시 이것은 왕위 쟁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인물이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잡혀서 거열형을 당하게 되는데 거열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가 아주 참혹한 형이죠. 경문왕이 반란을 수동했다가 붙잡힌 근종이라는 사람을 거열형에 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레 거자에 찢을 열자를 쓰는 거열형은 말이 끄는 수레에 사지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대단히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경문왕으로서는 반란의 주동자에게 그처럼 가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을 향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겠죠. 삼국유사의 경문왕조에 보면 역사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흥미로운 얘기가 올라 있습니다. 우선
뱀과 관련된 얘기가 그것인데요. 왕비는 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요? 어서 들어오시오. 예, 대왕마마. 아니, 과인이 침소에 들라는데 왕비는 어찌 그리 놀라는 것이오? 대왕마마,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소. 아, 이건 말이오. 보다시피 뱀이 아니오. 어찌 징그러운 뱀을 침소에... 아니, 도대체 뱀이 어떻다고 그리 놀라는 것이오? 대왕마마, 침소에서 뱀을 쫓아내시옵소서. 무섭사옵니다. 왕비는 그리 얘기하지 마시오. 과인은 뱀이 없으면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어. 그러니 괴이치 말고 어서 이리 오시오. 자, 이 녀석이 얼마나 좋은 놈인지 한번 알아보시오. 경문왕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경문왕이 거처하는 전각에는 매일 저녁 수없이 많은 뱀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으므로 대궐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겁을 내어서 이를 쫓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왕은 과인은 뱀이 없으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부디 뱀을 쫓지 말라고 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삼국유사에는 뱀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경문왕은 취침 시간이면 언제나 혀를 토해내어서 가슴 위가 가득 차도록 늘어뜨리고 잤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길게 되었다. 이 설화트의 기사는 얼핏 듣기에도 경문왕을 칭송하기보다는 음해하고 폄하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생겨났을까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을 항상 끼고 잤다라고 하는 기록 쪽에서는 뭔가 이 경문왕이 좀 음험한 어떤 그 정치가 어떤 뭐랄까 정략적인 이 술수를 쓰는 정치가라고 하는 것을 벌써 실제 첫째 딸을 못생긴 첫째 딸을 간택할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의 어떤 그 정략적인 측면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음험한 정치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주위에 이런 뱀과 같은 교활한 어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헌안왕과 접촉하여 그의 사위가 된 점, 그리고 정략적으로 외모가 떨어진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든 다음 왕위를 계승하고 둘째 공주까지 차지했으니 뱀처럼 교활하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유포됐다고 하는 것은 경문왕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비판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문왕이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상한 행태들로 보면 아마 경문왕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또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설화의 형태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전에 아마 헌안왕이 딸이 2명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왕위 계승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던 온갖 세력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윤흥을 비롯해 가지고 김예 등등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물론 실패를 했지만은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3차례에 걸친 모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을 모두 진압했음에도 그를 왕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많은 세력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사다. 주보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갑자기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는 데에 비롯된 삼국유사의 설화 한 토막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설화를 당나귀려자에 귀자를 써서 여의설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라고 알려진 바로 그 설화를 일컫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문왕은 즉위하자마자 갑자기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대궐에서 일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왕비마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오직 왕의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인 복두장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런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복두장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느 날 도림사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우리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처럼 길다네! 그런데 이후로도 바람이 불 때면 그 소리가 대나무 숲에서 대궐까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처럼 길다네! 여봐라! 저게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냐? 대왕마마, 저쪽 도림사 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옵니다. 듣기 싫다. 누가 저런 괴이한 소리를 외친단 말이냐? 소인이 대숲으로 달려가 봤사온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절로 소리가 난다는 말이냐? 예, 대왕마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도록 하라. 갑자기 대나무들을 베어버리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이옵니다. 대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를 심을 거라 하면 되지 않느냐? 대나무를 모두 베고 그 자리에다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하라. 뭘 하느냐? 빨리 가서 베어버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그런데 대나무를 베어내고 산수유 나무를 심었더니 이번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만이 들려왔다. 우리 임금님은 귀가 너무 길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 다소 진부하게 느끼셨겠지만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삼공유사에 실려있는 이른바 여의설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경문왕을 적당히 바보 취급하는 이런 설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문학작품으로 치자면 이 설화는 흥미로운 풍자문학인 셈인데 대체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풍자하고자 한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충언을 하거나 또는 직언을 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적의 그 반대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귀가 커진다, 귀가 컸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나귀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숲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거기에 있는 대나무를 다 이렇게 쳐버리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단하는 아주 그 제거하는 그런 어떤 그 면모를 어떤 그 역설적으로 어떤 그 이야기해주는 그런 설화가 아닌가. 뭔가 불안정한 그래서 그 내부에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그 비밀 정치도 하고 뭔가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 개성권상에서 빚어졌던 뭔가 그 내밀한 그런 문제점들, 어떤 측근 정치랄지 뭔가 이게 이제 뭔가 그 속에는 상징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귀가 크다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이면서도 뭔가 그게 남의 말을 또 뭐 잘 듣는다. 귀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뭔가 측근 정치, 자기들 중심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계획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데 이 설화가 우리나라에만 전해져 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올라있는 관련 기록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성이 매우 풍부하여 널리 구전되고 있고 또한 그 분포 지역이 국내뿐 아니라 범세계적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거리가 되어왔다.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리스토파네스의 것으로서 오비디의 변신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소아시아 반도의 프리지아의 왕 마이더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이더스의 귀가 당나귀 귀로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프랑스, 루마니아, 러시아, 그리스, 아일랜드, 칠레와 같은 지역에서는 당나귀 귀 외에도 말이나 사냥의 귀로도 나타난다. 한편 경문왕의 경우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 복두장이인데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에서는 이발사로, 그리고 대나무 숲이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 점은 조금 다르다. 아시아권에서의 이 유형의 분포 지역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인도, 몽고, 터키, 투르크스탄, 키르키즈 등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인공들이 모두 당나귀 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을 만나러 갔다가 감금되었을 때 한 고구려 관리로부터 간을 빼놓고 용궁에 들어간 토끼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발휘해서 빠져나왔다는 귀토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비슷한 구전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삼국유사에 실린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내용의 여의설화와 비슷한 모티브는 그 분포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나온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귀토설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도의 경전 속에도 남아 있고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 여기에도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모든 그 설화들이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그 영향이라기보다 자체 내에서 뭔가 만들어낸 그 설화가 아닌가. 대나무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경주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는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한 왕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삼국유사에 실린 경문왕의 당나귀 귀 얘기와 흡사한 설화가 멀리 그리스에서도 구전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인간의 삶 혹은 상상력의 보편성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경문왕 15년 여름 5월 용이 왕궁의 우물에 나타났는데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모여들면서 날아가 버렸다. 가을 7월 8일 왕이 별사하였다. 시오를 경문이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문왕은 당나귀 귀라는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신라 하대의 경우 왕권을 둘러싼 갈등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경문왕의 죽음보다 그의 사후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에 더욱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48대 경문왕에서 49대 헌광왕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만은 보기 드물게도 대단히 순조롭게, 그것도 맏아들인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장자상속으로 이어집니다. 헌광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정이며 경문왕의 맏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문희왕후이며 왕비는 의명부인이다. 왕은 성품이 명민하였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눈으로 한 번 보면 입으로 모두 외울 만큼 총명하였다. 헌광왕은 아버지인 경문왕 제위 때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상당 기간의 정치 수업을 거쳐서 왕위를 계승했으니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즉위를 한 셈이 됩니다. 재륜계와 균정계의 이 화합에 의해서 경문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왕권의 안정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뭐 하대 그 자체는 귀족들의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지속됐기 때문에 경문왕도 완전히 왕권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왕위 계승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 그 요인은 뭐냐면은 왕의 아들이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 양상을 지니게 됩니다. 흥덕 왕의 경우도 그랬고요. 뭐 어떤 경우도 하여간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왕의 쟁탈전이 선왕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주로 벌어졌다고 볼 때 헌광왕의 경우 아버지인 경문왕 제위 시기에 일찌감치 태자로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을 것이다. 전덕재 교수의 분석이 이러하고 경문왕대 이런 그 갈등 속에 반발하고 문제가 됐던 세력이 반란을 여러 차례 걸치는 그 근친 그 왕족들이 있는데 실패함으로써 그걸 진압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은 그 흥강왕대 이후에 왕위 계승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듯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지방의 문제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문제가 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왕위 계승상으로서는 흥강왕의 즉위와 그 이후에 왕위 계승을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주보돈 교수는 아버지인 경문왕이 여러 차례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아들인 헌강왕이 큰 갈등 없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들은 들으라. 이찬 위홍을 상대등으로 임명할 것이며 대하찬 예겸을 시중으로 임명할 것이다. 헌강왕이 상대등에 임명한 위홍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왕위에 오르게 되는 진성여왕의 숙부인데 진성여왕과 삼촌 진려 간의 애정 행각을 벌이게 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